또 이번에 초등 검정 교과서도 만드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사실 소문은 아니고 최수일 선생님이 소셜미디어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알게 된 건데요. 이 작업, 그러니까 초등 검정 교과서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제 수포자 운동을 많이 했었고, 수포자들의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책도 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수포자 문제의 가장 원인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 공교육의 문제다. 네. 공교육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 생긴 문제다. 그리고 이제 뭐 교사와 학부모를 성인들의 문제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네.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후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또 가끔 이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다. 공부하기 싫은 건 학생의 현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 학생이 왜 공부를 하기 싫어했을까?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없다고 봅니다.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든 교육의 문제다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 동안 이미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온 수포자를 회복시킬 정말 자신감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쌓여서 이미 지난 9년간 쌓인 거를 고등학교 와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게 너무 이제 깊어서 안 된다.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단체에 와서 비로소 이제 우리 회원 자녀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 또는 이제 중학생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봤던 이 초등학교 수학책이 정말 고등학교 선생님 저로서는 처음 경험 같은 내가 이 초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모르고 있어. 내가 과연 고등학생을 제대로 가르친 건가, 이런 반성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배우는 수학이 많지 않아요, 아직. 그렇죠, 범위가. 그래서 네. 걔들이 그때 뭔가 잘 모르는 게 생기고 이렇게 개념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걔들을 도와주는 일은, 도와줘서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겠다. 쌓인 게 별로 없으니까. 그쵸. 고등학생은 이미 쌓인 게 많아서 너무 아이들이 이걸 극복하는 게 힘든데, 초등학생은 훨씬 쉬울 거다. 특히 초등학교도 저학년일수록 더 회복이 빠를 거다. 네네.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제가 초등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수학이 쉽다 어렵다 막 이런 감정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 그렇죠. 쉽다고 하네, 어렵다 하네, 좋아하고 싫어하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별로 격차가 네. 있긴 있지만 격차가 그만큼 적고 회복도 그만큼 빠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관심 다 끊었고, 물론 우리 단체가 뭐 이제 대학별 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도 계속 분석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이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수학 공부, 이것을 잘 잡아주면 초등학교 때 수학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없고 인식이 좋고 또 수포자가 없으면 중고등학교는 그만큼 수포자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초등 교육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초등 수학을 보니까 거기에 수학 개념의 기초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정작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내가 그 기초가 없었다. 이런 신기한 경험도 선생님이 했고. 이제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예. 수학의 발견이. 예. 그래서 그 수학의 발견과 다른 발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네.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분수의 나눗셈 어떡하죠? 뭐 분수 나누기 모르겠어요. 분수인데. 아니, 수포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 알잖아요. 분수까지만 기억이 나고 분수 분수를 나눌 수 있다고 분수할 생각하지 때는 못했습니다. 나누는 이 분수를 뒤집어서 곱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저는 압니다. 기억이 안 나. 심각하네요. 그 이후로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들 교육하고 이러면 그런 질문할 때 그런 답변 잘 하세요. 네네. 분수를 뒤집어서 또는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그거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나눈다는 것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마지막 딱 공식 그 하나만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로
예. 곱한다. 역수로 곱한다. 나도 그거를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예. 항상 분수를 나눌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끔 물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라도 중고등학생도 묻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그게 계속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사람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생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왜 역수를 곱해요?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도 글쎄다. 나도 뭐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제가 자신하건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몇만 명 되는데 지금 이 질문에 초등의 그 기본 개념으로 네. 왜 역수를 곱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교사는 10% 안 돼. 저도 그 안 되는 90%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6학년 교과서를 봤는데 그 지금 말한 공식은 그 분수의 나눗셈을 설명한 한 10장 중에 딱 반 페이지예요. 나머지 9페이지가 훨씬 다양하고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나머지 9개를 다 버리고 이 반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근데 이런 그 초등에서 그 많은 기초가 그럼 결국 성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면 분수 곱셈 뒤집어서 곱할 줄 알면 되지. 곱할 줄 아는 거는 교육 안 받아도 알아요. 왜 그 많은 9페이지를 왜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쳤을까? 그거는 그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돼야지 남들이 만들어놓은 이 결론만 외워가지고 다 계산만 하는 거는 기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네네. 기계는 만들어진 걸 이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주면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뭐 인공지능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분수의 나눗셈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발견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계산 잘할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해야만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뭐 지금 갑자기 하게 됐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초등 수학이 상당히 이렇게 조가 중요한데 우리 초등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선행 사교육에 일찍부터 이렇게 두들려요. 지금 초등학생 중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통계조사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10 내지 20% 없다. 네. 나머지 애들은 다 선행 사교육을 하는데 선행 사교육이라는 것은 애가 아직 인지 능력이 부족한 인지 발달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더 높은 학년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적인 교육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아까 말한 공식을 그냥 가르치는 공식을 외우는 거는 그렇게 뭐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왜 내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가를 떠나서 이 공식이 왜 그런가를 계속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네. 빨리 해. 미리 배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삶이 피폐해진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도 인격체인데 네. 너 그냥 잔말 말고 해. 이런 그 강요를 계속 받고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게끔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내서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넣지 않는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역시 초등에도 대안교과서가 필요한데 중등은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전공이고 수학만 가르치기 때문에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드리면 그걸 공부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초등은 선생님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만을 위해서 내가 따로 대안적으로 원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말고 또 대안적으로 이 교과서를 따로 공부해서 가르칠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렇게 봐서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예,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안교과서보다는 꽤 정식적으로 보급되는 이 검정교과서 이것을 혁신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검정교과서 작업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초등 수학을 제대로 좀 톱파본다는 것은 수학 교육의 그 본연의 목적,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왜 익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가 너무 대입에 목숨을 걸잖아요. 네. 대입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또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빨리 하면 잘할 거다. 라는 이상한 이제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초등 수학만 확실하게 섭렵하면 중고등학 수학은 거저먹는다. 라는 논리를 가져요. 네. 근데 내 말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네. 그걸 바꾸는 이제
우리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초등교육을 잘해서 초등학교 때는 제발 이 선행하지 않고 조를 잘 닦으면 좋겠다. 유치원 때는 유아 시절에는 문자나 숫자의 이 습을 최대한 늦추고 관찰이나 상상, 놀이 요 속에서 애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조기에 교과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사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냥 몰라도 되니까 구구단도 막 외우게 하고 초등에서 구구단 못 외운 애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유치원 때 구구단 강요받은 애들. 초등에서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운 애들은 절대로 구구단을 못 외우지 않습니다. 그럼 2학년 1학기 걸 보세요. 2학년 1학기는 온통 구구단을 배우기 위한 준비예요. 네네. 6개월을 구구단을 하지 않고 곱셈을 하지 않고 구구단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둘 넷 여섯 세다가 이렇게 뛰어 센다 그래요. 맞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네, 진짜 띄어세기. 묶어서 또 이렇게 4개씩 묶으면 4개, 8개, 12개. 이것도 이제 묶어세기. 이런 것이 다 개념이 여기에 갖춰질 나이가 2학년 1학기. 네. 그래서 이제 몇 배가 뭔지 알겠지. 그냥 하나씩 세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세면 좀 빨리 셀 수 있지. 또 2칸씩 건너가면 한 칸씩 건너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뭐 이런 거를 애가 경험했을 때 그래 그게 구구단이야. 그게 곱셈이야. 그때 애가 구구단을 받아들여. 근데 유치원 때는 아직 묶어 세는 개념이 부족하고 띄어 세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씩 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시절에 그 묶어세기나 띄어세기를 건너서 2는 4, 2, 3은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그때는 어리니까 노래 재밌어서 하지만 막상 이제 곱셈을 하려고 들면 내가 왜 8, 9, 70이지? 8, 9, 72가 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발생하는 거죠. 2, 3학년. 5학년까지도 발생. 네. 그 세상에 5학년이 8, 9, 72가 8을 9번 더한 거야. 8을 9번 더해보면 72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프로에서 구구단을 외자 이렇게 해서 멀리 가는 거 봤습니까? 한 30번 가면 다 틀리잖아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지만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초등 때는 제발 선행하지 않고 딱 초등에 제일 어려운 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수학을 가르쳤지만 초등 책에서 비율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 이게 비율이 여기 있구나. 중고등학교 수학은 다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 근본 생각이 비율입니다. 네. 비율. 비율 개념만 정확하면 중고등학교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단언컨대. 네. 근데 그것을 초등에서 배울 때 너무나 우습게 배우는 거예요. 비율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아요. 비율이 중고등학교 가면 어디에 응용이 돼요? 그냥 중학교 책 첫 페이지부터 고3 책 마지막까지 다 비율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모든 그 수학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 그래가지고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 이런 공식을 외웠어요. 네. 빗변분의 높이가 분수인데 그게 높이 대 빗변이라는 비에서 이제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삼각함수 뭐 이렇게 나와 사인 그러지만 그게 다 비율이에요. 그게 다 비율이군요. 네, 뭐 네. 속도 네. 뭐 이런 거 뭐 내 차가 움직이는 속도 비율이 뭐 과학 시간에 쓰는 밀도 뭐 네, 이런 네. 거 다 비율이란 그런 모든 개념 뭐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에 배우는 미적분 또 100% 비율이에요. 비율을 가지고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개념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게 비율 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면 미적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게 비율인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 왜? 비율을 제대로 6학년 때 안 했어. 6학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다 중학생 책을 갖고 네네. 6학년 교실에 어떤 선생님이 애들 가방을 뒤지면 안 되는데 뒤져봤대. 진짜 그냥 우연이었더니 가방 속에 맨 중학교 수학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지금 6학년에 비율을 배우는 비율도 모르는 애가 중학교 수학책을 풀고 있다. 그 한심해서 쓴 글이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연락하셨어요? 나한테 연락이 와서 네. 내가 그분에게 제발 중학교 책을 못하게 해라. 6학년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걸 설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애들 중학교에 소용없다 말씀드린 적인데 정말 그런 초등의 기본 그런 개념들이 잘 갖춰지면 중고등학교 수학은 새로 배우는 게 없어요. 새로.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초등교육을 잘 몰라. 나도 몰라. 초등 개념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르칠 때 이것을 학생이 과거에 뭘 초등 때 가지고 왔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네. 파악할 생각도 없어요. 교과서도 그런 걸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주입하니까. 함수란 말도 애들한테는 지금 거북한 상태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바로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비율이란 말과 함수란 말을 우리나라 중등 선생님들이 같은 건지를 몰라요. 나는 이제서 알았지만 네. 그야말로 함수는 비율이에요. 함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y가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럼 그 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함수란 말이에요. 비율이 바로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럼 애들이 선생님이 비율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너네 비율이 뭐였니? 이렇게 물어줬을 때 애들이 비율의 생각을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게 함수야. 그러면 애들이 함수를 너무 쉽게 할 건데 그거 다 빼고 자 니네 지금 또 x, y가 있어. 여기만 집중해. x, y 이러면 함수야. 이게 머리로 들어가겠냐. 맨 땅에 그냥 확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분수의 나눗셈 역산 곱하기랑 똑같은 방식이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곱해. 그것만 알면 돼. 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그 개념이나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 방식만 알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거랑 좀 분수 네. 나눗셈은 좀 다른데 분수 네. 나눗셈은 교과서는 또는 수업은 분명히 그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그 아이들이 분수 나눗셈을 6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5학년, 4학년 때 선행을 해버린다. 그때 이미 머릿속에 분수는 그냥 뒤집어 곱해.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교과서로 분수 나눗셈은 원래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였어를 가르칠 때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거부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잖아. 나는 이미 나눗셈 할 줄 아는데 선생님 지금 뭐 왜 그 이상한 어려운 그런 걸 이해하라고 하냐. 나 하고 싶잖아. 난 답을 낼 수 있어. 이게 우리 애들의. 그 학교 시험이 잘못됐죠. 분수 나눗셈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답 내니까. 분수 나눗셈이 왜 그렇게 역수를 곱했니?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빵점 맞죠. 그럼 애들이 근데 그 분수 시험은 다음에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네. 이제 그 다 같이 교육이 다 네, 연결돼 있어서 예. 어쨌든 저희가 교과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네. 있었는데 그 이번 초등 교과서가 디딤돌 출판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 교과서랑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이걸로 이렇게 배우면 뭐가 좋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단체가 디딤돌을 선택한 거는 디딤돌의 철학과 단체의 어떤 목표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교과서를 바꿔보자라는 철학을 받아들였고 기존의 그 초등 교과서 지필진들은 거의 다 수학 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도 수학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필을 제가 직접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주관한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따라오고 그분들은 누구냐면 초등에서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수업 전문가로 이렇게 딱 거듭난 그런 그룹이 있어요. 네. 그 그룹 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수업에서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가, 그다음에 교사들이 뭘 가르치기 힘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런 학습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수업을 너무나 잘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필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의 어떤 부족했던 그런 부분 를 충분히 메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를 하게 됐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검정제다 보니까 네.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존 교과서 틀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수학의 발견처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떤 틀을 유지를 해야 되는군요. 네. 기본 틀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본 틀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이 현재 교과서에 부족해요. 역시 초등에는 이제 중등보다는 그래도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이 대부분 교사의 생각을 끌어가기 위한 질문. 그런 거 우리가 깔때기 패턴이라는데 왜 우리 깔때기라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물을 넣잖아요. 교사가 마음속에 이미 요게 있어, 목표가 있어. 그럼 그거를 애들이 빨리빨리 오게끔 하려고 질문하는 것과 수학의 발견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얘들이 어떤 상태인가, 얘들이 뭘 알고 있지? 그걸 원초적으로 물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수업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표에서부터 질문을 해요. 기존 교과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익숙한데 우리가 이걸 확 바꾸면 심사위원들이 뭐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이럴 위험이 있어서 그런 큰 틀은 이제 못 건드렸지만 그 사이사이에 틈새를 이제 메운 것이 뭐 얼마 더하기 얼마 이럴 때 지금 교과서는 얼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이런 거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학생의 생각을 물어주는 학생이라는 게 생각을 물으면 무조건 답. 답이 뭐니? 그러면 아는 애만 답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다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한 줄씩. 넣으신 교과서 한 페이지 한 줄이 들어가면요. 네. 그만 교과서가 빡빡해져요. 네. 그럼 또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한 줄을 신중하게 넣어서 그다음에 교사도 그런 질문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그런 질문거리 제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교과서가 뭔가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줄의 질문을 선생님들이 딱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실험해봤는데 이 질문 정말 좋아. 이런 분이 있지만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수학의 발견 같은 획기적인 그런 체제의 변화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주의 철학에서 이제 구성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도를 이번 그 디딤돌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이제 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그러니까 같은 출판사 혹은 같은 저자가 만든 교과서를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좋은 거라는 전제하에 이 교과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청 과정이 있다든지 뭐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교과서는 이제 국가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나라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본 그런 관계죠. 그래서 현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이 수학 교과서 9종인데 이번에 합격한 게 9종인데 9종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이 선택한 거예요. 학교별로 이제 그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올라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뭐 학부모도 있고 물론 선생님들도 학부모위원도 있지만 학부모위원들이 선생님들이 결정한 거를 뭐 바꾼다든가 그런 건 쉽지 않겠죠. 거의 선생님들의 그런 그 안목으로 이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문제는 이게 이제 교과서가 9종이나 되고 9종인데 그게 3, 4학년이면 4학기예요. 그럼 9, 4, 36? 36권이잖아요. 근데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익힘책이 있죠. 지도서 있으니까 곱하기 3하면 108권의 책이 수학만. 근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이런 상태라서 아마 전시된 책을 쫙 깔아놓으면 교실 몇 개가 차지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읽어보고 이 짧은 기간에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저는 차라리 이제 학부모들도 이런 새 교과서 선정에 따른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걸 학교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책인데 선생님들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설명회를 요청해서 그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이제 특히 수학 교과서의 특징이나 장점을 나름대로 9종을 학교가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자녀들의 그런 수학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된 게 뭔가 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사교육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한 어떤 취지 국정이 아니고 9종이나 되는 책을 중에서 골라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취지도 국가가 또는 학교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가 이 짧은 기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지는 몰라도 저는 학부모들은 우리 회원들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워낙 교과서가 많으니까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이제 살펴보시고 좀 뭐 이렇게 의견을 내신다거나 이러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 이제 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초등 검정 교과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교과서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은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좀 요약 정리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작업을 이제 꾸준히 해오셨으니 어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수학 교과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 수업 이외에 이제 집에서 교과서를 볼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교과서로 배운 거를 뭐 집에서 복습할 수도 있고
뭐 전 학년 것들을 이제 교과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집에서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앞으로의 방향과 또 집에서 활용 방법 같은 예, 것들을 예. 마지막으로 두 말씀해 가지, 주시면 두 감사하겠습니다.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 교과서 제도가 원래는 이제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4단계 체계가 있어요. 네. 요게 갈수록 이제 풍부해지는 건데 국정교과서는 하나밖에 안 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근데 그거는 뭐 국가가 정말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과목어라든가 뭐 말을 가르친 거니까 뭐 이해하지만 수학은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 인정제로 가서 그 다음 자유발행제로 가는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전전 정부에서 다시 국정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수학도 검정제로 후퇴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그 검정제가 풀리지 않고인데 검정제라는 거는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9종이 비슷해요. 틀이 있기 그러면 이제 때문에. 이 대도시에서 쓰는 책과 농어촌 쓰는 책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 이거는 지하철 있는 대도시나 필요한 거. 농촌에서 이번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이런 소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검정을 하게 되면 이거 통제가 돼요. 소재도 통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교과서는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집에서 활용하는 측면인데 이제 만약 이제 학교가 우리 디딤돌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네. 뭐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선생님들이 학교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이 교과서는 이제 국가가 네. 각 출판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고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시기는 신학기 계약할 때 3월, 9월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서점에 시중 서점 어디서 팝니다 다. 교과서 파는 서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서 구입하면 되고 뭐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교과서를 쓰더라도 집에서는 꼭 디딤돌 교과서를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기 생각할 수 때문에. 있는 그런 질문을 애들이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안 하더라도 애가 스스로 할 때 그걸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수학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때 훨씬 더 주도성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팁을 드리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장시간 우리 또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인터뷰로 당분간 교과서에 대한 궁금함은 사람들 사이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궁금함이 없어졌습니다. 네, 오늘 그 교육대담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의 아버지, 수학교육 외기를 걸어오신 최수일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가 수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그 교과서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교과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